안녕하십니까. 윤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발하셨어요? 네, 자주 합니다. 저는. 그래요? 뭐 평소도 단정하지만 오늘 한결 또 깔끔해 보여가지고 네, 조금 짧게 깎았습니다. 예. 이번 주 시장 보면 상당히 변덕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날씨 이상으로 진짜 뭐 급변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보시기에?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그 8월 달 들어와서 좀 약간 시장이 색깔이 아마 바뀐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미국의 금리가 좀 올랐죠, 사실.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시중금리? 네, 시중금리가. 예. 뭐 2년물이 거의 5%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 오르면 기존 주주들 그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뭐 네.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한테 약간 부담이 되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주도주들 많이 올랐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부담으로 일단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나 HBM 관련주들로 수급이 그동안 많이 몰렸는데 그게 이제 기업들이 워낙 또 가격 부담이 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새로운 뭔가 또 이슈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강했겠죠. 근데 이제 8월 들어와서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계속 뭐 최근에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신약 개발 이벤트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중국의 또 단체 관광. 네. 이거 사실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지금 당장 할 거라고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또 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다른 모멘텀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서 기존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네.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환율도 약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1,300원 그 1,310원인가 20원까지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환율이 오를 때는 이게 대형주들이 또 힘쓰기가 또 쉽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증시가 뭐 이렇게 막 이제 또 급락장이다 이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섹터가 변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변동이 심했던 이번 주 증시 이유를 살펴봤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구체적인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해보죠. 네, 이번 주에는 일단 이제 중국의 수출이 좀 부진한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중국의 수출 데이터 여전히 안 좋고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네. 뭐 기존에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소비자 물가까지. 소비자까지도 이제는 예, 좀 예. 마이너스 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상황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벽개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회사가 달러채 이자를 지급을 못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다들 또 놀랬죠. 이 중국 부동산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참 이게 중국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허용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서 중국 소비주가 정말 오랜만에 급등을 좀 했고 또 노보노디스크라는 덴마크의 이제 제약회사가 요게 이제 위고비라는 그 비만 치료제 만든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도 가능하다. 이 데이터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의 만병통치약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 나오고 바이오주들이 그냥 또 급등하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매크로적으로는 그 미국보다는 사실은 좀 중국, 중국의 좀 지표나 부동산 문제가 좀 일부 불거졌고 그 개별 이슈로는 바이오나 이런 중국 이슈가 좀 중국의 그 단체 관광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주가를 막 이렇게 움직일 만한 특별한 뭐 이벤트는 이번 주에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관심 중에 하나가 미국 7월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 지금 3.2% 오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6월에 3.0보다는 조금 높아졌는데 또 물가 발표 난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약간 뭐 담담하거나 약간 오른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이제 그 미국의 물가가 원래 3.3을 예상했는데 3.2 정도 예상치보다 네, 낮았다. 낮았고 예. 근원 물가도 4.8 예상했는데 4.7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좀 낮아졌는데 시장은 그래서 일단 환호를 했어요. 그 나스닥이 장중에 그때 보니까 1.6%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자체는 일단 증시에는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 특히 이번에 근원 물가 중에서 주거비는 아직도 높긴 해요, 사실. 예. 여전히 높긴 하지만 주거비 자체도 전년과 비교한 거죠. 그 수치는 매월 조금씩은 떨어져요.
지난달이 7.8 상승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주거비가 7.7이거든요. 예. 물론 전월보다는 또 올랐어요. 오르게. 전월로 따지면 0.4가 올랐으니까. 근데도 어쨌든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씩 꺾이니까 주거비 결국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도 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물가는 이제 안정화되는 쪽에 좀 많은 좀 방점을 좀 두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그 발표 당시에는 예. 좀 환호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완화되고 있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9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걸 아마 시장은 조금 더 뭐랄까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요새 쪽 일부에서 야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오는 게 유가 또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가보다는 근원 물가거든요. 근원 물가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주거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실업률 데이터에 항상 나오는 그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아직도 견조하긴 하지만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비도 아직 사실 만족할 만큼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거비에 선행하는 게 주택 가격이잖아요. 예. 주택 가격이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1년째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따로 있는데 그건 2.5밖에 안 돼요. 예. 상승률이. 아.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생각한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주거비를 넣으니까 이게 4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근원 네, 맞습니다. 물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월 대비 또 떨어졌어요. 또. 아. 예,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연준 예상대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2%대 예, büt제보다는요. 지금 근데 이제 주거비가 비중이 아시겠지만 40%가 넘어요. 예.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못 가고 동결로 가는데 근데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해 보시면 인상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거비도 좀 조금씩은 내려오니까. 그래서 일단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7월 수출 수입이 많이 줄었고 또 생산자 물가 뭐 마이너스 4.4%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도 말씀대로 0.3% 감소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디플레 우려가 나오는 것은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23, 수입도 감소했고 수출은 12개월 연속 하락인데 사실 요거는 뭐 내용도 이렇게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 비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미국 예. 수출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공급망 규제가 결국 중국에도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냥 단지 데이터만 보면은 이거 좀 약간 우려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것도 한 증권사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간 배경 가장 큰 거는 그 돼지고기 가격 때문이래요. 생존 가격이 예. 이 비중이 꽤 크다고 합니다. 예. 미국 그 중국 소비자 물가에. 근데 이게 그 돈육 가격이요 무려 26%나 급락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중국 CPI에 영향을 줬고, 근데 반대로 그 이런 거 제외한 근원 CPI 있죠. 예. 요건 오히려 올랐어요. 아. 0.8%.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이제 핵심 물가는 오히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중국이 실제로 엄청난 디플레까지 볼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중국은 생산자 물가거든요. 예. 이 PPI가 사실 올라줘야 좋아요. 이제 글로벌 영향이 예. 크니까. 이 PPI가 올라가줘야 중국 기업들이 또 돈을 번다는 얘기고 또 예.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PPI가 전월 대비 낙폭을 줄여가지고 연초에 참 반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전월 대비 예.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PPI 생산자 물가가 좀 반등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생산자 물가가 중국 제조업 제조 사이클에 한 1에서 3개월 선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돌아서면요. 이 한두 달 후에는 중국 기업들이 재고를 이제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좋죠. 아. 한국의 수출도 중간재가 좀 들어갈 여지가 생기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이 생산자 물가가. 근데 이게 그 일단은 뭔가 반전의 조짐이 좀 예.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가는 수급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차 전지 반도체로 좀 수급이 쏠렸다면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수급이
이런 중국 관련주라든지 소비주 이런 쪽으로 조금 확산되는 느낌도 드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쏠림이 완화되는 건지 아직은 별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인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은 쏠림은 이제 완화됐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뭐 2차 전지나 그때 옛날에 엔터 예. 몇 개 업종 없었죠, 가는 게. 뭐 일부 뭐 그 굴삭기 회사들 그때 그 정도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 받으면서 점점 이제 종목 수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쏠림이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고, 다만 그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매일매일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오르는 그런 장은 아니고 이 돌아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순환. 네, 순환매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때 지난주였네요. 초전도체가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 전지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예. 또.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그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러니까 그날은 그냥 다 바이오만 그냥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갑자기 이제 중국의 단체 여행. 뭐 중국 소비주가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쏠림은 분명히 완화됐어요. 예전보다 완화됐는데 하루하루로 따지면 계속 쏠려요. 하루하루는 계속 쏠리고 있어요. 그 특정 업종. 근데 이게 생명력이 2차 전지처럼 길지가 않고 다른 점은 짧아요.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빠지고 다른 데 바톤 터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8월장은 좀 약간 이런 좀 특징이 좀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말하자면 장이 변동도 심하고 좀 어수선한 느낌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은 이제 매도세가 완화되고 약간 매수로 돌아서는 느낌인데 기관은 여전히 많이 파는 것 같거든요. 이 기관들이 이렇게 팔면 또 급락하는 날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관이 지금만 파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8월에만 지금 2.3조 원을 팔았어요. 많이 판 거죠. 근데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기관이 딱 산 달이 딱 2달밖에 없어요. 5월하고 6월만 샀고, 근데 그것도 합쳐서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내내 그냥 기관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7, 8월에 파는 것도 뭐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올해 이상하리 마치 1, 2월에 그 강세장에서도 올라올 때마다 팔았거든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7, 8월에는 또 이 변동성이 컸잖아요. 2차 전지부터 뭐 아니면 최근에 중국 소비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올라오면서 일부 뭐 단기로도 매수도 하지만 또 파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들은 2,600 이상, 2,500, 600 요 구간대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 포지션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이번만 많은 건 아니고 올해 내내 딱 2달 빼고는 계속 있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업종은 뭘 사냐면 그래도 사긴 사거든요. 사는 업종은 있어요. 소외주 위주로 사요. 지금 최근에 사는 거는 음식료, 서비스, 의약품, 의류, 증권. 그러니까 올해 내내 소외받은 업종은 오히려 좀 사고 있다. 이게 기관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계속 판다는 것은 이제 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이런 걸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관도 같이 좀 이렇게 사거나 또 이렇게 좀 보관을 하고 있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텐데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이제 기관이 매물 쏟아내 가지고 계속 빠지고 하니까 약간 화도 나고 또 섭섭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말하자면 개인들이 볼 때는 또는 외국인도 그렇습니다만 장을 올해 나름대로 강세장으로 보는 것 같은데 기관은 왜 유독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신중하게 시장을 전망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마다 다르니까 뭐 그걸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관 전체 매매 현황을 보면 어쨌든 올해 내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건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미국도 보면요, 펀드 매니저도 현금 비중이 많아요. 올라오는데도 지수가. 그러니까 참 희한했던 거죠. 이게 그리고 오히려 채권으로 많이 갔어요. 다들. 미국도. 이게 꼭 우리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분들의 약간 이제 그 올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침체 온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의 이쪽의 투자자들도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기관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답답하시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팔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좀 팔고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개인과 외국인 대결 같아요. 개인과 외국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지수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많이 오른 상승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이번 주 외국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이렇게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또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는 뭐 거의 중국 소비주가 그냥 압도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단체 관광에서 제일 크게 수혜받을 업종으로는 대부분 면세점을 많이들 꼽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세점은 단체 관광 코스로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의무 방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업종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업종도 이번 주에도 괜찮았는데 지난주 뭐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지금 최근에 제약 업종으로도 그 ETF 자금들이 좀 약간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또 신규 ETF가 뭐 다음 주에도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운 또 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약 쪽도 저는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그 건강기능식품도 참 오랜만에 올랐는데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쪽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외국인들이 또 한국의 면세점에서 이 뭐 홍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사가는 게 예전에 또 되게 많았는데 아, 그동안 못 얻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면세점, 제약, 건강기능식품 한번 좀 계속 강세 쪽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 보고서는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님하고 정다운 연구원님이 제목은 기세 그리고 병고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저희 이제 회사가 작년 말부터 이제 자료를 냈을 때 올해 증시를 상고하고로 전망을 했어요. 상반기 좋고 하반기도 좋은데, 근데 하반기 전망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까지는 증시는 좀 고쪽, 예. 약간 위쪽인데 4분기엔 좀 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4분기 쉬어간다. 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좀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는 2,800까지는 한번 찍는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코스피 그 환산을 했을 때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2,800이 딱 PBR 한 배 정도 나와요. 예. 근데 보통 수출이 이제 4분기부터는 돌아설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수출이 돌아선다면 보통 PBR 한 배까지는 가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일단은 PBR 한 배까지는 좀 찍고 좀 밀리더라도 밀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왜 좀 연말로 갈수록 약간 이제 하저라 그랬잖아요. 네. 이 3분기, 4분기. 저니까.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는 좀 약간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이건 사실 근데 이건 저희만 예상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은 뭐 미국에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약간 연착륙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또 미리 좀 올랐잖아요. 올랐고 그 상황에서 또 뭔가 이익이나 이런 걸 또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좀 3분기는 좋지만 4분기에 좀 쉬어가는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유동성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달러는 좀 꺾일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 금리도 요즘에 많이 좀 올라와서 좀 부담을 느끼지만 안정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일단 버핏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도 국채를 더 매수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거 없다. 오히려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엔 좀 안정화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간 것도요, 미국 재무부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지금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결국엔 그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또 네. 원상복귀 되니까
오래 갈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버핏 같은 이제 큰 손이 많이 사주면은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는 그것도 금리 떨어지는 낮을 수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금리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금리 부분도 증시에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게 4분기나 내년 초에 왜 약간 이제 우려가 되냐면 4분기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한 4,500만 명이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진 않아요. 이 학자금 대출 규모가 GDP 대비 7%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요. 예. 이게 꽤 큽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월 단위로 0.74% 소비를 줄여버릴 수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고. 그게 소비뿐만 아니라 말하면 주식도 팔아서 현금을 그럴 수도 있죠. 마련할 그건 수도 이제 본인 있겠죠. 선택이지만. 예, 예. 거기다가 초과 저축이 많은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초과 저축으로 버텼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소진되고 있거든요. 아. 그동안 이제 현금 많이 받아가지고 코로나 때. 예, 그걸 이제 조금씩 썼는데 이제 거의 소진돼가요. 근데 그거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인데, 그러면 이 두 축에서 약간의 이제 미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일부 좀 경기 둔화, 약간의 이 연착륙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 증시가, 근데 증시라는 건 항상 먼저 또 선반영하거든요. 그런 걸 알고 그거 확인하고 또 빠진다기보다는 네. 미리 좀 선반영되면 4분기부터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내년에 있을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면 이게 일단은 악재로 또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4분기에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약간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업종으로는 보통 1등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주가 쏠림이 끝나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반도체가 항상 이거 바톤 터치를 다 했대요. 반도체. 예, 2등, 그러니까 반도체가 항상 먼저 1등 한 건 아니고 네. 1등이 꺾이면 네. 이제 그 뒤를 받쳐줘서 강세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 늘 2등을 예, 하네요. 2등은 했는데, 근데 반도체가 못 받쳐주면 이제 장이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반도체가 항상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실제 데이터도 하반기에 개선될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는 업종으로는 비중 확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요게 꼭 맞을지 안 맞을지야 누구도 모르지만 한번 저희 이베스트의 전략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일단 8월은 주도주 쉴 것 같아요. 계속 쉴 것 같아서 순환 장세인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일단 주도주 쉬면 오히려 이렇게